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26번째 시간 저희 교재 308페이지에 있는 헌법 파트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면은 헌법은 한 나라에 있는 최고의 법이고요. 두 번째, 헌법에 담겨 있어야 하는 내용이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작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이걸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의 의미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그 다음에 근대적 의미의 헌법,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통상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관련되는 내용, 통치 구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근대에서 강조되었던 기본권은 자유권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본권에 사회권의 내용이 추가가 되게 되더라. 요 부분까지 연결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라는 의미는 탑이라는 의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 중에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법, 그리고 우리 최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의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의에서 제일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최고규범성, 그 다음 두 번째 조직규범, 수권규범, 세 번째 권력제한규범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칠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잡아주셔야 되는 게 최고규범성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규범이라는 것은 한 나라 법의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켈젠이 분류했던 법 단계설에 따를 때 모든 법 위에 존재했던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세 번째 명령, 네 번째 조례, 마지막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헌법을 최고규범, 가장 최상위에 올려두는 이유는 이 헌법을 만들고, 즉 제정과 헌법을 고치는 개정을 국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명령의 경우는 행정부가 담당을 한다. 그리고 조례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규칙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이나 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즉 국민이 제정권자이면서 개정권자이기 때문에 헌법이 최고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고규범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까지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법 위에 존재하고 있는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을 개정할 때 역시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이나 제정의 근거 내지는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들이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 위반하게 되는 그 개별 법률 등을 무효로 하게 되고, 이렇게 위반한 법률, 헌법 위반의 법률들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우리가 헌법 재판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를 최고규범성에서 연결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헌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헌법은 조직규범이면서 수권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조직규범이라는 말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수권규범이라는 말은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권한이 부여가 된다라는 얘기. 이걸 지금 조직규범이나 수권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규범이면서 헌법은 수권규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권력 제한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 헌법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법 40조를 보시면 자, 헌법 40조를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6조를 보시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1조를 보시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의미, 입법권은 국회에게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있는 행정부에게 가야 하며, 그 다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에게 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때는 이것을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수권,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법관, 그리고 법원과 같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만약에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은 사법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역시 행정권만을 행사할 수 있지 대통령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취지에서 권력 제한 규범의 성격을 함께 띠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은 기본권 보장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부터 36조까지 보시면 헌법에 대해서 개별적인 기본권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이 규정한 이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은 기본권 보장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겨있는 의미와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본 교재를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법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법적 의의를 담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직선제라든가 국정감사 부활,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기본권 보장과 강화라는 요 취지를 참고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헌주의, 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입헌주의라는 건 헌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라라는 내용이 입헌주의였고요. 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입헌주의에서는 근대는 자유 중심이었다. 그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내용까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별표를 3개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쪽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그다음 앞으로도 계속 기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 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별도로 프린트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첫 번째 잡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도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권이라고 할 때는 대내적으로 최고이면서 대외적으로 독립한 권력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것,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군주주권에 대해 반대로 등장했으면서 시민혁명 이후 근대의 기본 원리가 됐었다. 이런 내용들까지를 예전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더 확장을 시키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헌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헌법 1조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국민주권을 뽑을 수가 있고요. 1조 2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네, 명시적으로 국민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모든 권력,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권력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권력 내지는 통치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규정에서 국가 권력 내지는 통치권의 정당성은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국민의 통치 권력의 정당성도 역시 국민이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주권과 뒤에 모든 권력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가 참정권의 보장이 있습니다. 참정권, 국가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정권의 세부적인 내용은 요 뒷시간에 이야기하는 기본권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참정권의 보장은 정치에 대한 참여니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의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제도였고 대의제를 다른 말로 간접민주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국민주권과 관련이 있느냐면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국민자치의 원리가 도출이 되고 이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직접민주정치가 있었으며 두 번째가 간접민주정치가 있더라. 그래서 간접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대의제도 역시 결국 국민자치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상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경우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니까 정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복수정당제도. 정당은 반드시 두 개, 복수
두 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즉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유주의라는 말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민주주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어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헌법 전문에 보시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조에서는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도출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기본권의 보장, 자, 국민의 기본권도 결국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이니까 기본권들의 보장도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으며, 권력 분립, 자,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누고 권력 분립을 하는 목적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인치주의에 대한 반대말로 등장했던 내용이었고, 법치주의의 목적도 결국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구나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 사법 즉 재판 과정에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한 재판이 있어야 되고, 결국 재판의 대상인 국민들의 자유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니까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뤄봤던 복수정당제, 네, 이거는 자유주의이기도 하면서 민주주의,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조그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민주주의의 우리가 민주도 결국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내용입니다. 즉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은 민주 파트와 관련해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요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전형적인 내지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권력 분립이 있다, 요거 별표 쳐 주시고요.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도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구나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객관식 문제를 푸는 스킬 중에 하나죠. 예, 소거법이라는 걸 통해서 정답이 아닌 것부터 먼저 제외하시면서 이쪽에는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원리. 복지국가라는 거,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다른 말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지국가의 원리는 현대에 등장했었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권이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 전부터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헌법 34조를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 그중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실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사회보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복지국가 원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즉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보면 소득 재분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누진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줄여주니까 빈부격차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소득 재분배도 결국 복지국가 실현의 원리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사회권의 보장은 별표까지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회권이 복지국가 원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건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규정을 보시면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권 행사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공공복리,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겠고요. 최저임금제, 자 얘는 별표를 2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얘가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복지국가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제도도 결국 복지국가의 원리와 상관이 있구나. 그리고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규제나 조정은 결국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한지 말이 자꾸 꼬이고 있네요. 내가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에 대한 규제나 조정, 얘는 목적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규제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아직 경제 파트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 시장 실패였고요. 시장 실패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빈부격차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니까 이것도 역시 복지국가의 원리와 상관이 있구나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국가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문화국가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가 어떤 문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문제를 푸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전부 다 문화국가의 원리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문화에서 모든 영역에 기회를 균등히 하라라고 해서 문화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를 보시면 전통 문화를 계승하라 그리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라라는 뜻에서 국가의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라. 교육의 진흥을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추구하라라는 취지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문화국가의 원리와 상관이 있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개별 제도들을 보시면 일단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 이것도 역시 문화국가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 요 부분도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돼 있으니까 사회권과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국가의 원리 중에서 의무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복지국가의 원리와 겹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학문, 종교, 예술 활동의 보장. 이것도 결국 그 나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문화 국가의 원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국제평화의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 현재 존재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겠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국제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평화의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자. 그게 우리가 국제평화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을 보시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의 이바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5절 보시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별표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파는데 전쟁에서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틀린 설명입니다. 즉 적국으로부터 우리 영토가 침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전쟁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침략적 전쟁만 금지되는 것이지 방어적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국제평화와 관련돼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면 틀린 것이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6조를 보시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국제법규를 존중하는 것도 역시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존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평화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에 대한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것도 국제평화의 원리와 상관이 있다. 이런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침략적인 전쟁만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국제법 준수와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국제평화의 원리에 해당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 기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다른 부분과 달리 국제평화의 원리라든가 그다음 조금 이따가 다시 할 평화통일의 원리의 경우는 다른 것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실 때는 일단 국제평화의 원리에 해당하는지 평화통일의 원리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정답으로 잡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국제평화통일의 원리는 우리가 통일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평화통일만 해야 한다. 즉 무력에 의하거나 강제적인 흡수 통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보시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입각하라. 그 다음 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하라. 그리고 66조를 보시면 조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걸 실현하는 제도가 여기 필기되어 있는 이 내용 이외에 남북 간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평화통일의 원리에서 나온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아니면 통일교육 강화도 전부 다 평화통일의 원리와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고 난 이후 두 번째 테마로 잡아주셔야 되는 내용이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파트입니다. 자, 이를 지금 두 시간에 나눠서 기본적인 기본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개별적인 기본권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기본권의 의의라고 할 때는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기본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조금만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곳은 독일 쪽, 대륙법계 쪽에서 나왔고요. 인권이라는 개념은 영미법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본권과 인권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른데
우리가 헌법을 전문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과 인권은 비슷한 내진 유사한 개념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지금 국가에 주장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주관적 공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권은 국민들이 주장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이 국민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럼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주체를 긍정하는 경우와 긍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권리라는 표현과 국민의 권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 국민의 권리라는 느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해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다른 말로 실정법적 권리라고 할 때도 같은 표현이라고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를 실정법의 반대말 자연법적 권리다 내지는 천부인권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얘는 인간의 권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회계약설에서 국가 이전 상태 즉 자연 상태로부터 인정되던 권리 내지는 천부인권 요러니까 국가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국가 내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였으니까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개별 기본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크게 천부인권설과 그 다음에 실정권설이 있습니다. 즉 천부인권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상태부터 국가 이전 상태부터 기본권이 존재했다라는 개념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기본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고요. 실정권설은 기본권은 결국 국가가 만들어준 것이니까 국가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고 국가는 기본권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천부인권설과 실정권설을 절충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절충이 되어 있는지를 헌법 조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37조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헌법 37조에는 별표를 3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37조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특히 37조 2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괄호로 묻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 조문을 암기한 상태에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라고 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에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켈젠의 법 단계서를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었는데 넓은 의미는 헌법부터 규칙까지를 전부 다 법률이라고 하는데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바로 밑에 있었던 법률,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두 번째,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에서 우리가 과잉금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한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과잉금지의 원칙도 함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권 자체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권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 내지는 지켜야 될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무제한적인 제한을 인정하는 실정권설도 안 되고요. 그다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천부인권설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인권설과 실정권설의 절충설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사회복지직에서 기본권 충돌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충돌도 역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권 충돌이라는 개념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있고요. 이 연예인들의 열애설에 대해서 어떤 신문사가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침해됐다라고 이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보장을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을 보도하는 그 신문으로 보도했던 신문사의 경우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기본권 충돌이 되려면 반드시 두 쪽 모두가 기본권의 주체일 때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례와 비교하셔야 될 사례가 국민과 그 다음에 국민을 체포하고 있는 교도소장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게 어떤 범죄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범죄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인 국민과 교도소장의 관계가 과연 기본권의 충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형자인 국민, 이 사람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권이라는 건 주관적 공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뒤에 교도소장은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자와 교도소장의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요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머릿속에 잡아주실 것은 기본권의 주체들 간의 충돌인지 그게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길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본권 충돌의 해결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 형량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가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 형량의 원칙이라는 것은 충돌하는 기본권 주체 두 사람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우선하는 둘 중에 하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기본권 주체의 그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중요한 기본권. 그래서 보호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게 이익 형량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익 형량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둘 중에 하나만 보호를 하니까 어떤 기본권의 주체는 자신의 기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규범 조화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즉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는 건 둘 다 모두 기본권 주체 둘 다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자라는 것이 규범 조화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권 총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기본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